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을 총정리해드리면서 도대체 앞으로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이며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와 아주 반대되는 그런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런 러시아 홍보 자료를 보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진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까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흘이면 끝난다던 특수군사작전입니다. 367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이냐? 푸틴 그리고 젤렌스키, 누가 이길 것이냐? 3일 만에 끝난다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FSB 오판 이미 판병이 났고, 푸틴은 자기에게 오판 보고를 했던 FSB 당시 수뇌부들을 대거 숙청을 했죠. 결국 러시아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방 그리고 러시아의 치열한 정보전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기고 있는 건가 라는 거죠. 저는 주로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발표하는 전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발표하는 전과,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친러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오직 타스통신, 리아 노보스티 등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쏟아내는 선전전에 그대로 인용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확대 재생산하는 게 많습니다. 저처럼 매일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고 지금 이 지난 367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봤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인균하고 왜 말이 다를까? 이런 거 요즘 많이 있죠. 자, 일단 서방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자,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잘 유지하고 있다. 맞죠. 세계 랭킹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그것도 두 번에 걸친 대규모 추가 동원까지 하면서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그거 지금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자, 러시아의 공세는 애처로울 정도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미 국방부 차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뭐 일반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미 국방부 차관이 정보와 자료에 근거해서 한 소리예요. 러시아 전체 전자의 3분의 1이 소진됐다. 그게 이제 치장물자까지 합해서, 이거 누가 했냐? IISS,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 자료집이죠. 밀리터리 밸런스, 여기 있습니다. 이 밀리터리 밸런스를 만드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IISS에서 발표를 한 게 전차 3분의 1이 소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경제는 피폐해서 오래 못 버틴다라는 것도 나토 그리고 유럽에서 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푸틴 권력 불황하다, 내전 가능성 있다. 이것도 지금 서방 세계 각국의 정보당국이 쏟아내고 있죠. 반면에 러시아 타스 통신, 리아 노보스티 통신, 그리고 채널 1, 이런 관영 매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러시아군이 연일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다. 방어선 돌파했으면 왜 아직도 그 모양입니까? 러시아군 맹포격에 우크라이나군 멘탈이 나가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러시아군은 개전 초에 하루에 6, 7만 발의 포탄을 쏘다가 7, 8월부터 확 줄어들어서 1, 2만 발, 지금은 하루에 6, 7천 발도 못 쏘고 있어요. 포탄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무슨 맹포격에 멘탈이 나갑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백화점 차려서 군수 지원이 엉망이다. 러시아 수준 같으면 군수 지원이 엉망일 수 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군수 지원 누가 해줍니까? 미국이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군수라면, 후속 군수 지원이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또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나서서 군수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기네들 수준 같으면 지금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서방 국가들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한계가 봉착할 때까지 러시아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좀 이따가 예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부패 심각하다. 내부 붕괴될 것이다. 부패는 심각했어요. 그리고 그 부패를 바로 잡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붕괴 안 일어나겠죠. 왜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적들을 거의 다 숙청해버렸으니까 내부 붕괴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쟁 1년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그래서 영국 국방부 발표 전황 지도를 바탕으로 만드는 이 지도가 있죠. BBC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 BBC에서 만드는 지도를 바탕으로 그동안 크게 어떻게 움직여왔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키우 서쪽으로 러시아군이 확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르핀, 부차, 여기서 학살이 많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게 키우 서쪽하고 딱 붙어 있는 곳이에요. 딱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도 체르니우를 중심으로 밑으로 쑥 내려왔어요. 양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패퇴해서 뒤로 밀렸는데 개전 초에는 이 러시아군이 기동전을 펼쳤어요. 뭐 전형적인 어떤 FM대로 한 거죠. 기동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금적 금왕. 그래서 상대의 헤드만 딴다. 전쟁 의지만 꺾어버린다. 이런 고래의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그런 확실한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동전을 펼쳤는데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어떻게 했냐. 전선 방어를 안 했습니다. 선 방어를 안 하고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거점 방어, 도시 위주로 거점 방어했어요. 그래서 키우 지켰어요. 그리고 체르니우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이 벨라루스에서 내려와서 쭉 내려갔지만 키우 쪽으로 다 내려갔지만 체르니우라는 중간 거점 도시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는 이 쿠르스크 쪽에서 들어와서 치고 들어갔는데 이 국경 도시인 수미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또 이쪽에서는 하르키우를 점령하지 못하고 도로만 따라서 완전히 양사방으로 지금 기동전을 펼치는 모습이 전쟁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정예부대를 키우로 집중시켜서 전쟁을 조기 종결한다. 그래서 바로 그냥 전쟁 일으키고 얼마 안 돼서 러시아 공수부대들이 키우에 들어와서 대통령궁에서 시가전까지 벌어지는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총 들고 직접 싸우는 뭐 이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3월 상황이었고 이제 러시아는 키우 서쪽에서 전부 패퇴해서 도망갔습니다. 완전 포켓으로 에워싸기 직전에 체르노빌 쪽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고 다 벨라루스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키우 동쪽에서도 다 패퇴해서 지금 물러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원래 이만큼 내려와 있던 러시아군이 다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남쪽, 그러니까 이때는 우크라이나군이 키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은 느슨했죠. 그래서 이 느슨한 상태, 이때 우크라이나군은 5대4만 집중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어요. 이 항구는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남쪽이 느슨한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와 헤르손을 완전히 그냥 점령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가 4월인데 고착화되면서 이 북쪽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전쟁의 목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키우를 점령해서 이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는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친러시아 인사를 대통령에 앉혀서 위성 국가화 하려고 했죠. 이제 그걸 포기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전쟁을 일으켰는데 뭔가 할 말은 있어야 되니까 이 돈바스 그리고 남쪽 자포리자, 헤르손 이 지역을 다 점령하고 하르키우까지 다 점령한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고는 이쪽에서는 병력을 다 빼고 동쪽과 남쪽으로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가 4월 중순이에요. 이제 그런데 5월 9일 전승절까지 돈바스 두 개 주죠. 그러니까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두 개 주를 다 석권하라라는 크렘린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지금 6월 20일 상황인데 이 도네츠크 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루안스크 주도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로 상징되는 이 루안스크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지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지켰는데 결국 이 M03도로 하르키우로 들어가는 이 교통요충지죠. 그 이지움을 이제 6월 달에는 우크라이나가 뺏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지움에 엄청난 학살이 자행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키우를 비롯한 이 북쪽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전부 패퇴하고 이제 동쪽과 남쪽에 집중하던 시기가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러시아의 일일 포격량이 극도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루에 60만 발씩 포를 쏘다가 이 5월에서 7월 이 여름 초입부터 하루에 10,000발 정도로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하이마스를 도입해서 이때부터 후방 물류 거점, 후방 탄약고, 후방 연료 저장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여름입니다. 자, 그래서 8월에서 10월 여름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기동전을 펼쳐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 동부 오스킬강 유역에서 엄청난 공세를 폈어요. 그래서 하르키우주에서 러시아군을 전부 쫓아냅니다. 그래서 하르키우주를 완전히 회복해버려요. 그리고 리만 쪽에서도 또 이지움, 리만 일대에서 고속 기동전을 통해서 하루에 80km씩 밀어붙여서 그 지역을 회복해버립니다. 그리고 헤르손주 북쪽, 이 드네프르강 북쪽의 헤르손주를 탈환하기 위해서 이 헤르손주 북쪽에 공세를 시작하는 게 여름에서 가을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때부터 안 되겠다. 이제 병력을 다 썼어요. 17만 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 다 썼죠. 그래서 30만 명의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고 이 9월 달부터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왜? 병력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러시아는 주요 전선의 탄약고 이런 것들이 계속 타격을 받으면서 보급 체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바그너 그룹이 본격적으로 득세를 하고 전선을 에서 세를 얻기 시작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이 가을입니다. 이 바그너 그룹이 득세를 하면서 결국은 러시아의 권력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단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동쪽에서 하르키우주를 완전히 회복해 버리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11월에서 12월 22일 사진인데 10월 20일 사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조금 더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데 12월 두 달 후에는 쏙 들어가 있죠,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르키우주를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헤르손에서는 드네프르강 이북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기가 바로 이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바그너 그룹이 이 지역에다가 바그너 라인 그래서 참호와 용치를 아주 대량으로 깔기 시작하는 이제 방어전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러시아가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 공격을 시작합니다. 왜? 이제 겨울이 시작되니까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마비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괴롭혀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전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전쟁 좀 끝내자. 너무 힘들다, 춥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선이 아닌 변전소, 발전소, 송전탑 이런 것들을 때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11월부터입니다. 아주 비열한 짓이죠. 그리고 바그너 그룹 중심으로 동부 바흐무트 일대에서 공세를 본격화하는데 이때부터 하루에 800에서 1000명씩 러시아군들이 아무 이익도 없이 1차 대전의 참호전 스타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만 명이 이 바흐무트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9월 21일부터 동원하기 시작한 그 예비군들을 지금 11월부터 전선에 본격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무장, 그들의 사기, 장구 이런 것들은 너무나 형편없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1월, 2월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11월, 12월이나 1월, 2월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바흐무트에서 약간 전진한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병력을 4만 명이나 이 두 달 동안 갈아넣은 이 상황에서 개선되는 게 거의 없이 전선이 유지되고 있다? 이게 러시아가 선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세를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병력을 축소하고 도네츠크 일대 병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북부전선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좀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벨라루스의 한 개 군단급 병력을 이동 배치해서 북쪽에서 치고 나가듯이 계속 이런 교란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바흐무트와 크레미나에서 참호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1차 대전 스타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하루에
800에서 1000명씩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흐무트, 크레미나 외에 파블리우카와 쿠판스크 일대에서도 국지적으로 공세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때 이 이전부터 대규모로 예비군 병력을 영국, 독일, 폴란드, 덴마크,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유학을 보냅니다. 거의 대대급으로 연대급으로 유학을 보내서 수만 명이 지금 나가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고 서방의 우수한 전투 기술을 배워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만 명 지금 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상황 봤고, 그러면은 위성 사진 그리고 영상 통계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는 전황에도 불구하고 이 넘쳐나는 가짜뉴스 도대체 뭐냐? 자, 국내 독립 저널리스트 유튜버가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친러 쪽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군의 진격이 느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러시아군이 고속 기동전 대신 거점 하나하나를 대량 화력으로 초토화시키는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우크라이나는 공포에 떨고 있고 전의를 상실해 각지에서 투항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개전 초에 러시아는 화력이 아니라 고속 기동전을 펼쳤어요. 그게 이제 실패해서 그 다음부터 화력전을 했는데 러시아군의 진격이 되는 것은 러시아의 후진적인 물류체계 때문이에요. BTG가 실패를 한 겁니다. BTG 대대저술단인데 이 1000명의 대대저술단을 한 개 보급소대가 보급을 맡아요. 그것도 미국처럼 아주 선진화된 보급체계가 아니고 그냥 2차 대전 스타일의 보급 능력을 가진 한 개 보급소대가 1000명의 BTG를 보급을 하니까 이게 보급이 될 리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사흘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보급소대를 꾸렸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이만큼 길어지니까 보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TG의 병참 지원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화력에 의한 초토화 전술을 안 했습니다. 못했어요. 기동전 했죠. 그리고 K대 여성인데 정말 기가 막혀요. 이 사람 보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러시아학 전공 교수가 언론에 23년 2월에 기고한 건데 자기가 이제는 하도 공격받으니까 또 삭제했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 이스라엘 모사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개전 후 러시아는 62,980명, 우크라이나는 39만 1000명의 사상자 기록이 나왔고 장비 손실은 러시아 1,555대, 우크라이나 17,229대로 우크라이나 측의 손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고 했는데 모사드 보고서라는 건 애초에 없어요. 그냥 이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선전 그런 계정들이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에 거기서 러시아 정부 또 사이버 사령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모사드에서 그랬는데 말이야 아무 출처도 없어요. 그걸 그냥 갖다 옮겨 쓰는 겁니다. 저는요 최소한 출처 확인합니다. 저는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수십만 명이 보시는데 제가 그 출처 확인도 안 하고 누가 그랬으니까 그랬어 받아 적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출처 없어요. 모사드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가 제시한 우크라이나군 피해 물량이 전쟁 전 개전 후에 추가된 장비 전체의 규모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우크라이나군 39만 1000명 죽었으면 이미 끝난 거죠. 없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17,229대의 장비가 손실된 그런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군도 이런 장비가 없는데 우크라이나군 정도가 어디 이런 정도 수량의 장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틀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장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러시아를 너무 사랑하니까 계정에 텔레그램에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있으니까 박모 씨가 또 이야기하니까 맞아 하고 받아 쓴 거죠. 그런데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그 기사에서 이제 이거 39만 1000명 17,229대 삭제했어요 또. 그리고 또 인터넷 군사 전문가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크라이나가 최근 GLSDB 등 장거리 타격 무기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전선이 밀렸다는 말이다. 아니 이 사람 군사 전문가 맞아요. GLSDB 150km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무기죠. 그걸 요구하는 게 그만큼 전선이 밀렸기 때문에 150km. 아니 밀리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적의 공격부대 이게 지금 급한데 무슨 150km 뒤를 지금 때리는 그게 지금 필요합니까? 빨리 지금 탄약 좀 더 주세요. 빨리 자주포 좀 더 주세요. 이게 밀리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그만큼 여유 있으니까 뒤가 보이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 적어도 좀 때리면 되겠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난 여름 공세 전환 이전부터 러시아 공격계 시선 후방 집결지 탄약고와 물류 거점 타격을 위한
장거리 공격 무기 공여를 요청해 왔으며 지난해 가을부터 공급된 GLMLRS를 그렇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짜뉴스 또 있죠. 저는 이자는 정말 기가 찬데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좌파 이 사람 말이죠. 러시아에서 뭐 공사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좌파니까 친중, 친러 뭐 이쪽만 보면 그냥 뭐 대국이다 싶어서 그냥 고개가 팍팍 숙여지는 그런 자로 판단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TV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런 나라가 디폴트를 하겠느냐? 환율과 경제 성장률을 보라. 폭락했던 루브라 가치는 크림 사태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았으며 스위프트를 대체할 미르라는 국제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었다.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여서 서방의 지옥 같은 9차례 제재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하나하나 제가 논파를 하겠습니다. 첫째, 러시아 외환 보유고 많죠. 6천억 달러. 그렇지만 그중에 60%는 서방의 은행에 묶여 있어요. 이거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전쟁 끝나고 이제 사이 좋아지면 쓰면 되죠. 그러나 지금은 못 씁니다. 60%를. 그리고 또 금 1,350억 달러치 있는데 이거 지금 팔 수 있습니까? 누가 사줍니까? 그리고 위안화 증권이 840억 달러 있는데 이거 못 씁니다. 왜? 이걸 갖다 파는 순간 중국이 이 돈을 내줘야 되는데 중국 채권이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못 쓰죠. 그리고 실물 현금 300억 달러가 있었는데 그거 이미 다 썼죠. 300억 달러 해봐야 36조 원 아닙니까? 지금 밀린 월급이 군인들 밀린 월급이 지금 52조 원이라는데 이거 진작에 다 썼죠. 그러니까 뭐 외환 보유고 이따위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1% 기록했죠.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스도 러시아 통계청 발표에 따라서 봐도 도소매, 무역, 제조업, 교통, 운수업은 폭락했답니다. 그리고 에너지, 건설업, 농업이 소폭 증가했는데 농업은 지난 가을에 우크라이나 거 어마어마하게 약탈했죠. 그래서 아마 증가한 것 같고 건설업은 지금 창업하고 막 데려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영향이 있었겠죠. 에너지는 전쟁 초기에 중국하고 인도가 마구마구 사줬으니까 또 유럽도 사줬으니까 좋은 가격에 사줬으니까 에너지 좀 올랐겠죠. 그런데 정말로 민생에 직결되는 무역, 제조업, 교통, 운수업은 폭락했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에너지도 이제는 유럽이 대체를 찾고 있죠.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환율 이야기 하는데 러시아 환율은 개전 직후인 3월 8일 달러당 142루블까지 치솟았지만 러시아가 자본통제법을 발표하고 수입을 크게 줄이는 한편 고가로 에너지를 판매해서 52루블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유럽이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금수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를 발표하고 대체 공급처를 찾으면서 루블 가치는 다시 폭락해서 지금 75루블까지 상승했고 쭉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전쟁 나니까 루블 미국 제재하니까 그냥 겁이 나서 확 치솟았다가 유럽 막 사주니까 에너지를 계속 처음에 개념 없이 또 대체할 데도 없었고 막 사주니까 뭐야 쭉 내려갔죠. 52루블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이 지난 겨울 뭐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 했지만 유럽은 결국 견뎌냈어요. 그리고는 대체를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루블 가치가 폭락하죠. 점점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환율의 팩트예요. 그리고 뭐 스위프트를 대체할 미르라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게 스위프트를 대체한다? 웃기는 소리예요. 이 미르는 스위프트 같은 이런 결제 시스템이 아니고 체크카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하려면은 해당 국가가 러시아 은행에다가 자기 나라 이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카드처럼 현금카드처럼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처럼 나중에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카드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도 하는 나라도 어떤 나라냐? 러시아와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뭐 당연하죠. 위성 국가니까. 그리고 아파지아, 남오세티아. 이게 국가입니까?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가? 아니죠. 그리고 쿠바, UAE 뿐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나라는 UAE 뿐이네요. 그나마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국제결제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현금카드처럼 맡겨놓고 있는 만큼 갖다 쓰는 건데 그걸 UAE가 그만큼 해주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북방경제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는 자가 쏟아내는 거짓말인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불리할까요? 일단 병력 자원, 무기체계, 탄약 재고, 경제적 영향, 정치적 안정성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병력 자원은 2022년 겨울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추가 징병 동원을 취소했습니다. 이제 병력 우리는 여유롭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는 또 지금 병력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서방 각국에 수만 명의 교육병력들을 파견해서 서방 전술을 배우고 있고 서방제 무기 운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나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곧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또 다른 병력이 또 와갑니다. 전술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2022년 9월 동원 이후에 추가 동원 또 하고 있는데 비리 그리고 반전 여론 등으로 사기와 그들의 역량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안 주니까 사기도 떨어져요.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하니까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처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끌려가. 나는 소수민족이니까 끌려가. 이렇게 돼서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무기 체계는 우크라이나는 춘계, 하계 대공세 하려고 무기 공급을 진행 중입니다. 서방이 지금 팍팍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2023년 즉 올해 이후에는 추가 전투 장비 공여가 좀 곤란하다. 왜? 유럽 각국이 줄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다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2023년 이후에는 미국이 주면 이거는 또 무한정으로 풀립니다. 미국의 치장물자, 전차, 장갑차 뭐 할 것 없이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면 이것도 풀립니다. 그런데 미국이 안 주면 2023년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공급은 힘들 것이다 라는 게 단점이고 러시아는 뭐 미국이고 뭐 23년 이후도 없고 지금 현재 전차, 장갑차 다 부족해요. 없으니까 뭐 T-62, BTR-50 이런 1950년대, 60년대 무기가 지금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대전 스타일의 보병 돌격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패와 공업 기반 약화로 생산력이 감소되고 또 서방의 제재로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무기체계 러시아는 앞으로 개선될 기미도 없어요. 탄약 재고 춘계 하계 대공세 이후 조달이 곤란할 겁니다. 왜냐? 다 썼어요. 그리고 2023년 이후에 서방 세계 공급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썼어요. 이거 이제 미국이 어떻게 풀어내냐? 한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대부분 소진하고 없죠. 지금 뭐 익스칸데르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그거는 지난 여름 이후부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러시아는 이제 무기가 없다. 재래식 탄약도 부족해서 북한에게 사서 쓰죠. 북한도 제대로 못 팔죠. 왜?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산력은 감소되었습니다. 경제적 영향. 전쟁 이후에 대규모 대기업 결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서방이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전부 다 공짜는 아니죠. 갚아야 될 것도 많죠.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자기네들은 이 우크라이나는 12조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엄청난 자원,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보관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서방 제재 해제 전에 국제적 거래가 곤란하니까 완전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유럽 에너지 공급망이 전환해버리는 이런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의 천연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전히 그냥 경제 호황을 누려왔는데 이제는 유럽이 다른 대체제를 찾아버렸어요. 앞으로 러시아와 사이 좋아져도 다시 독점은 안 하겠죠. 굉장히 불리해진 겁니다. 정치적 안정성으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기간 중에 정적 제거를 대부분 해버렸습니다. 친러파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또 영웅화됐죠. 그래서 집권당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코미디언 출신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말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러시아는 실로비키 파벌 즉 강경 군부파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심화돼서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게라시모프 총参谋장 실명을 거론하면서 바로 그냥 욕을 하고 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参谋장도 바로 그냥 프리고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전쟁 여파로 반정부, 반체제 여론이 확산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대공세를 언제쯤 할 것 같냐? 저는 러시아는 일단 3월 달에 추가 공세 여력을 상실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는 공세에 나설 능력이 없어지는 시기가 3월 달이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언제 들어가냐?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라스푸티차가 또 생기죠.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6월 달까지 서방에서 전차 10개 대대 분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10개의 대대 분량이면 한 개 군단급입니다. 그걸 한 개 기계화 군단급의 서방제 무기 기계화 군단을 선봉에 세워서 아마 6월 이후에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중심 직결지, 저기 후방이죠. 거기에 있는 탄약고 파괴 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에테킴스, GLSDB 이런 장거리 타격 무기를 지원받아서 후방의 타격 해나가면서 공세를 펼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방어선 돌파용 항공, 드론 전력 이거 확충해서 이 방어선을 돌파할 때가 6월 이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푸틴의 뉴 스타트 중단 선언,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사태의 함의, 이건 또 뭐냐? 푸틴이 이제는 전쟁에 자신이 없으니까 뉴 스타트, 전략무기 감축협정 나 이거 안 하겠다. 이 말은 뭐냐? 나 핵무기 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핵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남서쪽에 있는 몰도바, 루마니아 동쪽에 있는 국가 몰도바죠. 이 몰도바의 오른쪽에 딱 붙어 있는 친러 반동 불법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이걸 지원해 주면서 몰도바를 지금 엎으려고 합니다.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전장에서 안 되니까 이제 제2전선을 형성하겠다. 이 말은 뭐냐? 불리하다는 것을 푸틴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아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크라이나 멘탈 나갔고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 말은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프리고진을 비롯한 아주 강경파들이 푸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만약에 푸틴이 엎어지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여름 이후에 공세를 취하고 그 이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만약에 러시아 정권이 교체되면 2023년 가을에 자신들의 새로운 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서방하고 미국하고 협상에 나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푸틴이 뭐 간당간당하게라도 계속 간다면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 여름 이후에 지금 돈바스,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 자포리자, 헤르손 이 4개 주 중에서 여름쯤에 한 2개 주 회복하고 또 가을에 2개 주 회복하고 내년 봄에 크림반도를 치러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서방에서 말리든지 아니면 크림반도를 끝까지 가든지 이게 내년 초에 결정 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1년 이상 끌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참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의지 그 하나로 전 세계가 감복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나라를 지켜주기 바라고, 러시아를 비롯한 이런 독재 전체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세계를 뒤에서 조정하는, 뒤에서 공작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들 있죠?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에 줄 서고 싶어서 안달난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우리는 같이 심판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